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명의 인물을 이정표로 해서 살펴보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 자, 거의 연절이 와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 싸웠던 백년 전쟁, 그리고 전대미문의 재앙이었던 흑사병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근대의 여명을 비춘 르네상스,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공식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와 메디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르네상스는 왜 이 피렌체에서 시작됐는가, 그러한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가운데 이 피렌체가 급부상한, 치고 나가게 된 그 계기,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50년 유명한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죽게 되죠.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꾸었던,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면서 역사는 엄청나게 뒤로 퇴행하게 되는데요. 1254년 그의 아들 콜라트 4세가 죽으면서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자,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 20년간 이어지는 대공위 시대의 혼란기가 이어지죠. 자, 이로써 이 황제와 교황 간에 벌어졌던 이 사생결단, 너 죽고 나 살기의 이 사생결단 싸움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싸움에 북이탈리아에 있던 이 자치도시들, 이 피렌체를 비롯한 이 자치도시들은 어느 편에 섰는가? 바로 교황 편에 서서 결사항전하게 되죠. 왜냐, 황제가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자치도시들의 이 자치권 자체가 박탈당할 게 두려워서 이들은 교황 편에 붙어서 싸웠다. 자, 황제권이 실추되면서 결국 승리자가 된 교황, 그리고 북이탈리아의 자치도시 연합군.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후 승승장구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마다 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자, 이 싸움에 자신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외세인 프랑스를 끌어들였죠. 그리고 그 후폭풍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외세는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때는 절대 공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교황청은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던 70년 이 아비뇽 유수를 거치게 되죠. 프랑스의 이 교황청 자체가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는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가서 일종의 프랑스 왕의 주구, 개로 전락하는 시기가 70년간 이어진다. 그 이후에 돌아왔지만 어때요? 로마의 교황과 아비뇽의 교황이 독자적으로 생기면서 두 명의 교황청의 대분열. 나중에 이걸 분열을 이제 통합하려다가 이제 피사에서 공이 열었는데 피사에 또 교황이 생기는. 그래서 두 명의 교황에서 세 명의 교황으로 로마에도 피사에도 그리고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는 이런 40년간의 교황청 대분열기를 지나서 나중에 가까스로 1317년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마르티누스 5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황청의 어떤 영적, 종교적 권위는 완전 바닥을 치닫게 되죠. 가톨릭은 개톨릭으로 이렇게 조롱받던 그런 시대였다. 자, 교황청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 자치도시들은 어떤가? 바로 이들은 어때요? 공공의 적인 황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자치도시와 교황의 연합전선이 계속 유지된다?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연합전선은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이
이탈리아 자치도시들은요, 교회가 이 자신들이 사업하는 것, 비즈니스에 자꾸 간섭하는 거 견디지 못하죠. 오늘날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목회자가 자꾸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거 사업가들이 싫어할 겁니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자치도시들은 교황청과는 또 다른 길로,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피렌체가 부상을 하게 된다. 자, 승리를 쟁취한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어디였는가? 바로 북이탈리아의 자치도시 연합이었다. 공공의 적 황제가 몰락하자 이 자치도시들은요, 어때요? 교황과도 이제 분열했지만 이 도시들끼리의 내부 결속도 사라지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자치도시들은요, 서로 간의 경쟁자 관계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뭐 피렌체, 밀라노 다 경쟁 관계예요. 예? 하나의 그 상권을 놓고서 서로 싸우는 경쟁 관계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때요? 교황청과도 잦은 마찰이 발생하면서, 자, 황제가 이제 무력해진 상황에서 이 자치도시 안에서는 두 개의 정파가 생깁니다. 그래도 교황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교황파, 그리고 힘이 약해진 이 황제와 연합을 해서 교황을 견제해야 된다는 황제파. 그래서 황제파를요, 이탈리아 말로 기벨린당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정치적인 보수입니다. 그리고 교황파는 어떻습니까? 겔프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진보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황제가 몰락하면서 황제파와 교황파, 즉 기벨린당과 겔프당 사이에 정말 첨예한 갈등을 통해서 자중질환을 겪게 된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처음에 이 자치도시에는요, 자신들의 통치기구가 뭐였는가? 꼬무네라고 하는 통치기구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상인들의 자치 일종의 상인회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시를 이렇게 통치해 나갔는데 어때요? 계속 다툼이 생기고 이 다툼을 중재할 상위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각 가문의 파벌들은 황제파와 교황파로 나뉘면서 극한의 대립을 벌이는 상황. 내분이 점점 격화되면서 시민들은 지쳐가고, 그러면서 꼬문의 체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점차 한 명의 권력자 또는 한 명의 가문에게 권력을 주면서 일종의 독재로 나아가는 과도기 체제가 등장을 한다. 그게 바로 시니오리아 체제라고 하죠. 그게 최초로 등장한 게 밀라노에서였습니다. 1248년 델라 토레 가문이 독재를 하면서 밀라노에 최초로 시니오리아 체제가 등장을 하고요. 14세기에는 이탈리아의 자치도시들 대부분이 이 시니오리아 체제로 넘어간다. 이러면서 밀라노에는 비스콘티 가문, 베로나에는 델라 스칼라 가문, 페라라에는 에스테 가문, 파도바에는 카라라 가문, 이 각 가문, 하나의 가문이 대대로 이제 정권을 쥐고 해먹는 그러한 시니오리아 체제가 등장한다. 자, 이것은 이제 군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종의 과도기 체제라고 하는데, 자, 바로 군주정, 바로 프린치파토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주정, 군주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로 프린치파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시니오리아 체제 일부가 군주국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 그럼 시니오리아와 이 프린치파토, 군주국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일부 지역의 통치자는요, 황제나 교황으로부터 자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공작의 자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흡수하면서 영토가 확대된다. 최초로 자기를 받은 게 밀라노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공국이 출범하게 된다. 1395년 밀라노 공국이 출범하게 된다. 바로 잔 갈레아초 비스콘티라고 하는 이 비스콘티 가문의 독재자인 잔 갈레아초가 교황으로부터 공작령을 받으면서 밀라노는 드디어 프린치파토라고 하는 밀라노 공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이러한 그 서바이벌 게임을 지나는 가운데 결국은 크게 5개의 세력,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교황령, 나폴리라고 하는 이 5개의 세력으로 분할이 된다. 나폴리, 교황령,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와우, 어떻습니까? 프리드리 2세가 이탈리아 반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황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어때요? 이탈리아 반도는 오히려 5개로 분열을 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이탈리아는 이런 식으로 통일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언제 와서 통일이 되는가? 19세기 1870년에 와서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즈음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은 어때요? 통일을 완성하고 드디어 이제 근대 국가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탈리아 반도가 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세력 각축전의 장소로 변하면서 이탈리아는 이제 인류 지역에서 이류, 삼류 지역으로 점점 강등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후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먹이로 전락하게 된다.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 프리드리히 2세의 꿈, 바로 이탈리아 통일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황제와 교황의 사생결단 싸움에서 만약에 프리드리히 2세가 승리했다고 하면은요, 이탈리아의 역사는 확연히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공화정의 기수 피렌체가 급부상하게 되는데, 자, 피렌체는요 황제와 전쟁을 벌일 13세기 중반만 해도요 피렌체의 존재감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13세기 후반 피렌체가 이 프랑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폴리와 동맹을 맺으면서 급속도로 토스카나 지역의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에솔레 지역을 정복을 시작으로 영토 확장에도 나서게 되죠. 불과 50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5대 세력 가운데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지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50년, 한국도 이 50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피렌체의 성장과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바로 교육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교육.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화에 투자했다. 그 문화에 투자한 그게 뭐가 되는가? 르네상스로 불리는 문화적 대유행이 되는 건데요. 당시 피렌체에는요, 대부분이 학교를 다녔다.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피렌체는요,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거기다가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도 무려 5%에 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6.25의 잿더미 상황에서도 전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소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열을 보였습니까? 당시 많은 유력 가문들은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사제를 털어서 성당에 벽화를 그리게 했고요. 시 당국은 종루를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피렌체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누군가? 건축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완전 상종가였다. 이런 가운데 르네상스를 불리는 문화적 유행으로 이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1284년 피렌체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된다. 왜냐? 이 시가 너무 커지면서 성벽을 외부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인구도 급속히 증가한 결과 1284년 피렌체 성벽을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성벽 밖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성벽 안으로 들어온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치타디노, 여기 이제 시티즌이 이제 영어로 시티즌이 되는 건데요. 치타, 바로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치타디노, 바로 시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입이 된다. 바로 이 시민들은요, 피렌체 르네상스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 피렌체는 바로 이 시민들의 도시로서 밀라노와 같은 군주정을 이 아니라 바로 공화정을 선호하는, 그것도 광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밀라노는 어때요? 군주정의 기수로, 이 피렌체는 공화정의 기수로 일종의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무한 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은요,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테네, 민주정의 아테네와 바로 소수 과두정의 스파르타 간에 펼쳐졌던 그 경쟁, 체제 경쟁,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하고 경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제 공화정의 나라였던 피렌체, 여기에는 시민들의 사상적,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요 피렌체에서 자유로운 사상, 르네상스의 기운이 태동한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군주국가, 독재국가인 밀라노 이런 데서 이제 태동한 것이 아니다. 자, 흔히 이제 그 르네상스를 종교에 반하는 탈종교 운동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 No. 절대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탈종교 운동이 아니었다. 최소한 이 피렌체 르네상스는 이런 해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피렌체 르네상스는요, 피렌체에 있는 시민들이 기독교 신앙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촉발이 돼요. 자, 피렌체는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자,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 그러면서 성 밖에 있던 주요 성당과 수도원들이 성 내부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 시민들은 이 종교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 안에, 자, 북쪽에는요, 산 마르코 수도원이, 그리고 남쪽에는 산토 스피리토 수도원이, 그리고 동쪽에는 산타 크로체 성당이, 그리고 서쪽에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렌체 성벽 안에는 크게 4개의 교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자, 이 각 교구별로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축제 때마다 행하는 이 문화적 행사, 이런 것들로 경쟁이 촉발되게 된다. 교구별로 행하는 이 축제는 뭘까요? 당연히 교회 행사예요. 뭐 부활절 행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성탄절 행사 이런 것들 하면서 예술가 불러가지고 그림 그리고 탑 종류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각 만들면서 이러면서 이제 르네상스로 불리는 문화적 경쟁이 시작이 된다. 자, 르네상스로 불린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왜 그런 피렌체에서 생겼는가?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14세기 당시 이 피렌체에 충만했던 이 사회적 갈등, 이 갈등이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자, 때로는요, 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최악으로 파멸한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이 갈등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 갈등이 새로운 대안을 열망하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반도 내에는 어때요? 황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교황이 자꾸 간섭을 하니까 다시 황제를 의지해야 된다. 황제를 지지하는 교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제파, 기벨린당으로 불리는 이 보수파, 황제파와 교황파, 겔프당으로 불리는 교황파, 이 진보 간의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반도 내. 그 중에서 그 각축전이 치열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공화정을 채택했던 이 피렌체였다는 거예요. 밀라노 같은 경우 절대 뭐 그냥 군주정,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정당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공화정의 기수였던 피렌체에서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나타난다.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요, 1235년에서 1250년 사이에 이 황제 프리드리 2세와 교황 이노센트 4세 사이에 극한 대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정치 용어로 차용된 건데, 그게 바로 기벨린당, 겔프당, 황제파, 교황파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특히 1260년대 이 프랑스가 이제 어때요? 나폴리, 남부 이탈리아와 그리고 시칠리아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이 프랑스까지 들어오면서 중요한 2개의 파벌이 형성이 된다. 이 기벨린당은요, 황제의 나라인 신성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독일 남부, 지금의 이제 바이에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밀라노가 또 참여하게 되고, 기벨린당에, 그리고 겔프당 이쪽은 프랑스, 그리고 교황, 나폴리, 피렌체, 이 피렌체는 바로 겔프당 세력이 훨씬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그 갈등의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피렌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경제 단위인 길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89년 피렌체는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최초로 농노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피렌체가 자랑하는 섬유, 모직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시민, 상공업자들은요, 자신들만의 어떤 길드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길드는 이 피렌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치,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이 길드가 단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길드는요, 크게 6개의 대길드가 있어요. 이 6개 대길드에는 모직 길드, 법률 길드, 은행가 길드, 비단 길드, 의사 약사 길드, 모피 길드, 이 6개의 대길드, 그리고 5개의 중간 길드, 그리고 9개의 소 길드가 있었다. 당연히 이 6개의 대길드 여기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평의회 의원이라든지 국가의 원수, 이것도 전부 이 대길드 출신이 다 해먹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길드에 가입할 수 없는 단순 노동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탈리아어로 촌피라고 합니다. 촌피. 이들 나중에 이제 반란 이렇게 되는데, 반란 때 이들의 반란을 지지하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이 민중의 어떤 그 호프, 희망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한 이 촌피, 단순 노동자들, 이들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농노들이었다. 농노. 이 길드는요, 피렌체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루는 그 골격의 기본 단위였다. 이 길드는 바로 경제 단위인 길드는 시민들이 정치적인 대표성을 인정받는 통로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테의 경우, 신곡을 쓴 단테의 경우 의료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의사 약사 길드에 가입을 해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선거권, 비선거권 전부 길드에 소속이 되어야만 자신의 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길드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조직이지만 경제 그 조직이 가입이 되어야만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길드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는 르네상스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이 르네상스 정신은 이 피렌체가 자랑하는 강력한 시민의식의 표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는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피렌체 시민이다. 이렇게 외치면요, 바로 그가 당했던 시민 권익 침해를 재조사를 시 당국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가와 이 조각가는요, 피렌체 시민의 이런 자부심을 예술로 표현을 했다. 피렌체는 명실상부한 도시의 모범으로서 다른 도시와 비교 불가였다. 그래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벽돌의 크기나 색깔까지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완벽한 하모니 가운데 피렌체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보게 되는 피렌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의 이제 완성품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1378년 예술가들이 독자적인 길드를 조직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요 피렌체였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독자적 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술가들이 많았다. 우리가 잘 아는 라파엘로, 바로 르네상스의 3대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인 라파엘로는요, 이 피렌체에서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왜냐? 이 길드에 소속될 수가 없었어요. 피렌체 출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황령에 속한 그 우르비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는 찬밥 신세를 받다가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로 가서 나중에 레오 10세 때 굉장히 중용이 되죠. 피렌체를 나타내는 표어가 뭐였는가? 정치는 삼류, 경제는 인류, 하지만 문화는 초인류, 이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정치는 이제 공화정을 택하다 보니까 이 당파 싸움으로 늘 내분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경제는 잘 나가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경제는 인류, 하지만 그런 가운데 문화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르네상스로 문화가 활짝 꽃피면서 문화는 초인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서 황제와 교황의 대충돌 이후에 이 자치도시들 도토리 키재기 그런 상황에서 피렌체가 급부상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군주정의 기수였던 밀라노와 달리 공화정의 기수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종교적 경쟁 이런 체제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